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엄적 통각이란 단어를 배웠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맛보기로만 보았는데 오늘 한번 계속 읽으면서 이 선엄적 통각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76조 9번부터입니다. 무릇 의식의 통일은 직관들의 모든 소요에 앞서 있고 소요의 관계에서만 대상들에 관한 모든 표상이 가능하거니와 이런 의식의 통일이 없고서는 어떠한 인식들도 우리에게 성립할 수 없고 인식들의 결합과 통일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없다. 이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불변적인 의식을 나는 선엄적 통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런 의식을 이렇게 명명할 만하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객관적 통일도, 즉 선천적 개념의 가장 순수한 객관적 통일도 직관들이 이 선엄적 통각과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정에서 이미 명백하다. 따라서 선엄적 통각의 수적 단일성은 모든 개념들의 근저에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공의 다양성이 감성적 직관들의 근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알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근원적인 의식, 하나의 의식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엄적 통각이 있어야 직관도 가능하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선엄적 통각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네, 헬라어에서 나온 어원이죠. 이 페르소나에서 영어 person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person을 인간이나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인격으로 많이 철학이나 학문에서 번역을 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 알다시피 예전 그리스에서는 이 연극, 특히 비극이 많이 발달했었고 사람들이 그런 공연을 많이 보러 왔어요. 연극이 고대에 처음 생겼을 때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무대와 여러 극적인 형태나 모습을 띠지 않았습니다. 처음 생겼던 그 고대 헬라에서 연극은 배우 한 사람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소화하고 감당했어요. 그래서 한 배우가 제우스가 되기도 하고 또 아폴로가 되기도 하고 하데스가 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담당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이 배우 저 배우를 다 하니까 하는 연기자도 헷갈리고 이 연기를 보는 관객들도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연기자 스스로도 그렇고 관객들에게도 헷갈림을 없게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이 배우는 염소의 탈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염소의 탈을 쓰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염소 탈을 쓰면 제우스가 되었고, 이렇게 생긴 염소 탈을 쓰면 헤라가 되었고, 저렇게 생긴 염소 탈을 쓰면 아폴로라든지 아니면 헤라클레스 같은 다양한 그 신화의 영웅이나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염소 탈을 가리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다양한 배역들을 수행하는 그 격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그 경험적 직관이 그때그때마다 염소의 탈을 쓰고 있던 하나의 페르소나일 텐데요. 이 페르소나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배역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의 연기자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그 연기자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탈 전부를 모아놓은 것이 그 연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기자가 쓰고 있는 그 탈들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탈이 바로 연기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겠죠. 다양한 페르소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페르소나를 가능하게 해주는 더 근원적인 페르소나,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배우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다양한 경험적 직관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험적 통각은, 의식의 통일은 각각의 그 어떤 경험적 직관으로 환원되지도 않고 이 다양한 경험적 직관들을 그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칭되지도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탈을 쓰듯이 나 한 사람이 다양한 경험적 직관들, 이것도 나요, 이것도 나요, 저것도 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요. 이 역할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자아가 필요할 텐데, 이런 근원적인 자아를 선험적 통각이라고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다 더 나아가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내가 있어야 외부 대상의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유하기도 하지. 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외부 대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유한다고, 이것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근원적인 나, 이 근원적인 하나의 의식, 바로 선험적 통각이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 저 근처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선천적인 조건이다, 선험적인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험적 통각이 모든 인식의, 모든 알매, 모든 경험의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한 경험 중에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현상들로부터 법칙에 쫓아 이 표상들을 연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통각의 선험적 통일이다. 무릇 심성이 다양을 인식할 즈음에 기능의 동일성을 의식할 수가 없다면 의식의 통일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감성에서 대상의 정보들을 얻죠. 그래서 우리 심성에 여러 표상들이 맺히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오성이 어떻게 합니까? 종합을 합니다. 그냥 종합하나요? 아니죠. 저 범주라는 틀에 입각해서 종합을 할 거예요. 바로 이 통이라는 능력, 종합하는 능력이 오성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하나의 선험적 통각이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의 근원적인 통각이 있기에 저 여러 정보들을 언제나 동일한 법칙에 입각해서, 동일한 틀에 입각해서 개념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고, 언제나 이렇게 동일하고 근원적인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동일성이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칸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따라서 자기 동일이라는 근원적, 필연적인 의식이 동시에 개념들, 즉 규칙들에 따른 모든 현상들의 종합을 필연적으로 통일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개념들, 즉 규칙들은 현상들을 필연적으로 재생케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현상들은 직관의 하나의 대상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바, 그 어떤 것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만약 심성이 자기 활동의 동일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심성은 그것의 표상들의 다양성에 있어서의 자기 동일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런 중에도 선천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성의 자기 동일성은 각지의 모든 종합을 선험적 통일에 종속시키는 것이요, 현상들의 연관을 규칙들에 의해서 비로소 선험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야 우리는 대상 일반의 개념을 이전보다도 더 바르게 규정할 수 있겠다. 모든 표상들은 표상들로서 그 대상을 가지며 표상들 자신이 또한 다른 표상들의 대상일 수 있다. 현상들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줄 수 있는 유일의 대상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직접 대상과 상관하는 것이 직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들은 물자체들이 아니요. 그 자신 단지 표상들일 뿐이다. 이 표상들은 역시 그 대상을 가지는 것이요. 따라서 이 대상은 이제야 우리에게 직관될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비경험적, 선험적 대상, 즉 X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X는 물자체가 아닌 대상 일반이다. 자,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기의 동일의 의식이 우리의 모든 인식을 발생시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은 지금까지 칸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인식이 어떻게 생기나, 알미 어떻게 생기는가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경험에 언제나 앞서서 존재하는 이 나, 하나의 의식, 선험적 통각이 있기에 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저 외부 대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이것들을 언제나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종합하고 사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식과 알미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근원적인 나, 선험적 통각의 저 나를 전제에 두지 않는다면 모든 암과 모든 경험은 가능하지 않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선험적 통각에 입각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제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칸트가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세 번째 줄인데요. 모든 표상들은 표상들로서 그 대상을 가지며 표상들 자신이 또한 다른 표상들의 대상일 수 있다. 현상들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는 유일의 대상들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직접 대상과 상관하는 것이 직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들은 물자체들이 아니요, 그 자신 단지 표상들일 뿐이다. 자,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네, 저 표상으로서, 어떤 정보들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상들은 얼마든지 다른 대상의 표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컵에 하얗다는 표상이, 정보가, 개념이 다른 대상들과도 결합돼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냉장고가 하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하얀색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하얀색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그냥 과일로서의 사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주스에 붙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과의 모양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정한 회사의 로고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표상들은 이렇게 경계가 없어서 다른 표상들로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국엔 관계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다 알고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에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상에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저러하게 변화무쌍한 표상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선험적 통각, 근원적인 나를 언제나 전제해야 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시공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즉 비경험적인 대상이지만 오히려 이 하나의 의식, 나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비경험적이지만 선험적인 어떤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으니 X라고 붙이는데요. 칸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대신 물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이 하나의 의식의 통일, 선험적 통각, 즉 근원적인 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인식 속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 자체 X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어렵고 더 헷갈리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강의를 했지만 이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강의나 책은 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 반복하면서 사유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저와 함께 읽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